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불출마와 험지 출마 결단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에게는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당 중진들 현재까지는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유한 위원장 직접 전화까지 걸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당되는 인물들의 대다수는 이렇다 할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요즘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소식을 찾아보기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유한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에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정치 이슈를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도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먼저 꺼내서 지금 이제 논란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이거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결국은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킬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즉각 반발하고 나왔을 텐데 지금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유한 위원장의 그 주장은 당 지도부나 당 중진이나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 정치인들이 불출마를 하거나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불출마나 험지 출마가 곧 정계 은퇴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권은 상대적으로 이를테면은 청와대 또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내각에 들어가서 일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깊이 고민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응답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유한 위원장의 얘기대로 한두 사람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도미노처럼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큰 파고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두 명이 하면 다른 의원들도 결단할 것이다. 인 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평론가께서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비례초선이자 친윤계인 이용 의원은 불출마를 요구하면 하겠다. 이런 언급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 당사자들이나 요청을 받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숙고도 하고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미노처럼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각자의 결단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현재의 과정은 국힘당의 이른바 새로운 질서 내지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새로운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밀어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 대부분의 그 전망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좀 편하게 지내고 그리고 친한 검찰 출신들이 많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역들을 밀어내기 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결과로서는 지금 사실 국힘당의 계급을 신라시대로 보면 이른바 윤핵관은 성골, 친윤은 진골,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원님들은 육두품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을 통한 밀어내기를 통해서 검찰 출신의 의원들이 이제 많이 당선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친위 세력이 완전히 형성되는 것이고 그 친위 세력은 검골, 성골, 진골을 뛰어넘는 검골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인유한 위원장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뛰는 그 결과가 성공이 된다면 국힘당 내에 검골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 프레임부터 그렇게 덮어 씌우시는 것 같은데 저 예단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그런 걱정을 해요. 이게 그 중진들 다 쳐내고 그 자리에 대통령 신복을 그냥 갖다 앉히려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그 원칙적이지만 아주 강한 그 언급을 했어요. 나를 도와서 일을 했던 대통령실의 비서들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전략공천 없다, 특혜 없다. 그걸 여러 차례 얘기해도 여전히 안 믿고 대통령 측근 앉히기 위해서 자리 만드는 거다라고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갖다 덮어 씌우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런 그 인물 교체라고 하는 요구는 사실은 국민적 요구 아닌가요? 뭐 거의 모든 그 여론조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현역 의원 교체율이 매우 높잖아요. 어느 때 뭐 다른 때에도 다 높았지만 이번에 특히 더 높거든요. 그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있었던 이번 국회가 워낙 파행으로 얼룩지고 정말 비생산적인 여러 가지 정쟁에 매몰됐던 거는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하더라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바꿔보자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만 이런 식의 그 인물 교체와 공천혁명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런 요구가 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제대로 교체하고 어느 쪽이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좋은 사람을 영입하느냐의 경쟁이지 이거를 대통령 사람 신기라는 차원으로 프레임 덮어 씌워놓고 공격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게 뭐가 있냐.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고 박사가 얘기한 부분은 원론적으로 굉장히 같은 이야기, 저하고도 같은 이야기고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그 한국 정치는 특히 그 정치 혐오증이 강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체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 그 어느 나라의 총선보다도 교체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총선 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그 교체 욕구라는 것을 그 계기로 해서 자기 중심의 편향된 공천이라든지 또 불공정한 경선을 통한 그런 이 소위 자기 계파 사람 생기기라든지 이런 식의 그 변칙적이고 고질적인 행태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리꽂는 식으로 전략 공천이 아니라 현역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고 또 새로운 신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두고 재도전하는 사람들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줘서 다만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불공정한 경선을 철저하게 제재하면서 아주 깔끔하고 공정한 경선을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한번 모범을 보이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총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국민의힘 상황을 결부시켜서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이제 민주당도 짚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 내용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대화한 것을 두고 이제 당 안팎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었는데 하태경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게 인종차별 프레임까지는 과도하다. 이게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할 거란 착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혹시 그 내용 보셨는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그 인종주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이거는 정말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또 입장 표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아주 원칙적으로 입장을 잘 정리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과 행동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과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뭐 외국 같으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 그날로 다 퇴출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법 처리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중범죄라고 하는 인식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개선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의 무슨 언어 능력치를 감안해서 영어로 했다고 하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자기 묘를 파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해야 국민적인 양해와 용서가 있는 거지. 이걸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식의 변명으로 사태를 더 헝클어뜨리는 것은 정말 이거는 현명치 못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은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계속 되풀이돼서 방송이 됐고 현장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대신해서 자꾸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을 전합니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제일 중요한데 이 피해자에 해당되는 이뇨한 위원장은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가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법 상으로는 이런 인종주의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이 이 문제를 갖고서 사법적으로 가져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게 현명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당사자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비생산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이고 저는 이 명백히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한테 사과하고 자숙하는 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나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스스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실제로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사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뭐 사과를 할 만큼 중대한 실수인가라는 생각도 저도 그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잘못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이뇨한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갔을 때 만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가리키는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비난이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큰 형님뻘이고 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이 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은 분이 내려갔는데 거기까지 굳이 내려가서 청중석에 앉아서 만나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것은 너무 결례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어떤 지적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어떤 인식으로 볼 때. 근데 영어로 얘기를 했다. 그 지금 외국에 살고 계시는 교수님이 미국이라면은 아주 퇴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한국이고 첫째. 두 번째는 한국어와 미국어는 위상이 달라요. 물론 한국어는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보다도 독창적이고 위대한 글자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영어는 공용어 아닙니까? 공용어로 얘기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가 될 일도 아니고 다만 한국인데 인요한 교수님은 이제 특별 귀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인데 한국인을 외국인 취급을 했다, 미국인 취급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결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무슨 법률적인 어떤 처벌이나 퇴출될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비난이다. 과도한 비난이다.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하고. 우리 전수석께서 좀 심각할 수도 있는 발언을 자꾸 하셔서 좀 제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종차별 감수성이 전혀 없는 발언을 지금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니까 어떻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있든 이와 같은 행동은 인종차별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계인들이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거기서 예외가 되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오히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발언은 뭐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언행 자체가 인종주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이시즘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객관적인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가벼운 별것 아닌 농담 같은 인종차별적인 단어 하나로 정계에서 은퇴당하고 퇴출당하고 사법처리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지금의 세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전수석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제가 개인한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인종차별과 관련된 감수성을 대폭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 저런 발언을 해놓고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우리 정치권이 여야 막론하고 뭐 이준석 전 대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 모두가 다 이 인종주의적인 이 감수성 문제에 대한 좀 깊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이시즘에 대해서 그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젊은이만의 그 어떤 그 발랄함의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그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자신은 지금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혹여 차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를 함께 지켜보시죠. 사실 이 전 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명계와도 접촉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비명계 의원 중 하나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 이 전 대표와 만나서 신당 관련 조언을 했다. 그리고 합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하니까 단정적으로 안 간다고 하긴 어렵다. 이게 사실은 여지를 좀 남기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신당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속해서 만난 건 아니고 방송 같은데 자주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 신당 관련된 얘기를 했고 뭐 기왕하려면 한번 창당해봐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면 그런 신당이 진다면 갈 거냐 했더니 뭐 안 간다고 단정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랬는데 저희 입장은 이상민 의원이 꼭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돼서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이 정치 현안에 있어서도 취해왔던 태도예요. 그러니까 탈당할 거냐, 뭐 안 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예컨대 이런 식의 발언들을 그동안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그 발언뿐만 아니라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론화하면서 여러 세력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도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글쎄 그 신당이 잘 되겠어요? 이런 거니까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잘 되지도 않은 신당에 몸을 싣는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되겠어요라고 하는 반응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신당이 본인들은 뭐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야 신당 만드는 쪽에서 누군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에 있는 대부분의 현역 정치인들은 신당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만들어지더라도 큰 영향을 갖기는 어렵다. 쉽게 말해서 내년 총선에 신당으로 나갔을 경우에 의석 한두 석 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합류할 의원들은 거의 없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또는 제3지대 지도에 있는 정치인이건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로 보이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처지 아닙니까 지금. 거의 뭐 정말 외롭게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라도 함께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일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거의 그 의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뭐 신당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국힘당의 그 모습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또 이런 것으로 볼 때 신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오늘 어제인가요? 우상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경선 배제라든지 이런 식의 그 어떤 불공정한 이 규칙이나 룰이 형성되지 않는 한 신당에 참여할 의원들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힘당 입장에서는 지금 밀어내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신당의 그 태동은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 태동됐을 때 상당한 파괴력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의 신당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는 각계약진을 하겠지만 그 총선 직전에 일종의 그 제3지대의 대통합 신당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파괴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지금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에 들어간 모습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라면서 지금 들고 나온 게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을 재검토해보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네. 그 내용이 뭐 다선 용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제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 이런 게 핵심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수용 의사를 아직까지 밝힌 건 아닙니다만 논의가 좀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역 의원 교체율에 대한 늘 총선 앞두고 국민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늘 고민이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다만 그 김은경 혁신안을 재검토한다라는 그 취지는 저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김은경 혁신안을 포함해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혁신안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점검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지나간 그 김은경 혁신안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가지고서 뭐 검토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나간 버스에다가 진짜 손 흔드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안까지 포함해서 아마 이 민주당이 나름대로 대혁신안을 만드는 국리를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국힘당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익을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또 새롭게 도전하는 신진이나 또 기성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잣대와 공정한 정보, 공정한 기준으로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관리,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 다선 용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혁신안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양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 전병훈 수석께서 자꾸 국힘당 하시는데 가능하면 국민의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고 저도 더불당이라고 안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제가 불러드리잖아요. 민주당이라고 그냥 부르세요. 또는 민주당으로 하든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힘당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조금 불편해도 국민의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죠. 왜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 인유한 혁신위가 이야기하는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 받는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 당 중진, 그러니까 주류 중진입니다. 영남권 중진이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이 기준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을 기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도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그리고 당의 주류, 호남이 주류 아무래도 중심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이 용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야기되는 이 다선의 용퇴는 그게 아니고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로 언론이 분류하는 그 다선 의원들이 1차 여기 다선 용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려봐야겠네요. 예. 김두관 의원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내보내는 내살각들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했던 네. 말이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이걸 그렇죠.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나 또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주류 당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는 김두관 의원이 이제 처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있었던 다선 중진 용태로는 그게 아니고 비주류인 비명계나 반명계에 해당되는 다선 중진 의원들에 대한 용태론이고 또는 청산론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은 인유한 혁신위원회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메시지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집단적 행동이 늘 여기에 뒷받침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지목된 이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다선 중진 의원들이 느끼게 되는 그 공포와 그 위험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불건강한 인물 교체로 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제가 했던 것이고요. 그 점에서는 아까 우리 전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나야나 건강하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물 교체를 통해서 정치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여야 모두 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석께는 연장선상에서 이 질문 드려봐야겠네요. 이제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일단은 지금은 홀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만 그 사이에 총선 기획단도 출범을 했고 또 본격적인 전략들을 논의하게 될 테니까요. 차후에 당 지도부와 대표 등의 험지 출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게 무슨 험지 출마니 정치권이 마치 다선을 하면은 죄인인 것처럼 그래갖고서 잘라내야 되겠다, 잘라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매도머리가 이렇게 총선 때마다 번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참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한 지역구에서 여러 차례 기득권을 갖고 여러 차례 당선이 됐는데 해당 지역에서 지역 활동도 열심히 안 하고 또 정당 활동이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좀 저열하고 수준이 낮은 그런 의원들은 당연히 중진이라는 어떤 기득권 위에 안주해 있는 의원들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잘해서 다선이 된 사람들은 계속 정치적인 원로와 경륜으로서 우리가 잘 갖고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는 것인데 너무 총선 때마다 이게 험지 출마 중진 용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유행처럼 나돌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상당히 이제 세게 몰아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응과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이슈를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완전히 빼앗기고 있다. 국민의힘에 총선 기획단도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청소년 기획단과 전략기획위원회나 당 지도부가 좀 더 가열차게 고민을 해서 이슈를 다시 되찾아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점한 중진 용태론이라든지 다선 용태론이라든지 험지 출마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선점했잖아요. 근데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3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우상호 의원이나 이제 그 의정부 출신 의원 2분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오래전에 한 것이고. 오영환 의원. 예, 우상호 의원, 오영환 의원, 의원은 이제 예. 스스로 한 것이고 박병석 의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이 중진 용태와 연결시키는 것은 전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육선이다 물론 민주당 보니까요. 입장에서는 우리도 중진 용태 한 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박병석 의장님은 사람이 참 인품이 훌륭하시고 그래서 전반기 이제 국회의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전반기 2년 하시고 후반기 2년을 그 용퇴한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충분히 대전에서 지역 주민들의 검증과 반복적인 지지를 받아서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대전 지역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본인이 은퇴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용태,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 용태다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결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럼요. 이 국회의장을 지낸 분들은 되게 그것이 마지막 공직이고 정계 은퇴하고 국가 지도자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예고된 은퇴 선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진 용태론과 연결하는 건 조금 경강부회다. 이런 전속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길게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짧게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시죠.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전제 조건은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면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마디씩 들어보죠.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가족들이 도륙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제3자들이 볼 때는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어떻게 잔인하고 그 참담한 그런 그 비극이랄까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그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명예 회복을 당연히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권리와 참정권과 피선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본인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절규 그런 그 바람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은 비정치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한다가 아니고요.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한다. 그래서 정치 출마를 시사한 발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나 또는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다 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출마해지면 우리로서는 참 고맙다. 출마하라고 우리가 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반응입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 출마 시사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조국의 강 사태가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말 제대로 된 진보로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그 진영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잡겠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